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우리 주식이 과연 쌀일까요? 고개를 갸웃하게 할 만큼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쌀 농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거든요. 안 먹으면 다 이 쌀이 재고가 되고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고민입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것이 좋을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이동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득이 되고 또 아닌 건지를 잘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에는 폭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하루를 잘 막아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2.14포인트 0.1% 하락해서 2042.5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5.21포인트 0.76% 상승해서 693.5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매도 우위를 국내 투자자들은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2,1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인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600억 원,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80억 원, 개인이 570억 원 정도 주식을 각각 매수와 매도하면서 시장이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이런 수급 상황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네,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계속 서로 엇갈린 반응, 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내일 모레 아침이면은 10월달 미국의 FOMC 미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미팅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또 그간에 어떠한 주요 멘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많이 움츠러드는 쪽으로 모양새가 바뀌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2050선이 아무래도 좀 넘기 힘든 저항선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런 이야기 시장에서 충분히 오가고 있습니다. 예. 1800선부터 해서 2000선까지 되게 좀 가파르게 달려온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초 이후부터는 시장이 연일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기술적으로 2050선 정도면은 1차적인 저항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펀드에서도 자금이 1조 이상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이벤트도 많고 기술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쉴 수 있다. 이러한 부담감에 좀 경계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이나 업종별로 보면은 좀 어떤 게 주목할 만했나요? 지수는 큰 변함이 없었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과 업종별로 상당히 많이 엇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균형을 잡아준 건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0.77% 정도 오르면서 균형을 잡아주었고요. 네. 반면에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료는 환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양새를 보였고요. 네.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흐름도 마찬가지였나요? 코스닥의 흐름은 정말로 더 많이 엇갈렸는데요. 네.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수의 제약사와 계약을 맺을 거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 4.7% 정도 올랐고 예. 이로 인해서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모습이 좋았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 제약 쪽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한미약품 6.4% 정도 조정을 받은 것에 비해서 이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은, 지수의 상승은 이 업종들이 이끌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어제인가요? 가공육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오늘 시장에는 좀 반영된 게 있나요? 종목별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들이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았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CJ 제일제당이나 대상이나 음식료 관련된 주요 업종들, 종목들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의 직접적인 타격은 실제로는 없었다. 미미했다, 예.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아는 분들이 다들 이 뉴스가 맞느냐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기업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냐라는 거였거든요. 뉴스 내용은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아마 세계은행 평가를 자료를 내놓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평가를 인용을 해서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세계은행에서 기업환경평가 189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네. 그중에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4등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굉장히 궁금해했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의아하고 예. 기업을 계속 취재했던 저도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상당히 좀 의구심은 생깁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 지금 하여간 오르고 있는데요. 예. 2007년에 30위였는데 네. 2008년 23위, 2010년 16위, 2012년 17위, 그냥 7위, 이번에 다시 4위까지 올랐고요. 싱가포르가 1등을 했고 네. 뉴질랜드, 덴마크가 2등, 3등, 그 뒤가 우리나라입니다. 작년에 3등이 홍콩이었는데 5등으로 내려갔고요. 우리나라 뒤를 이어서 영국이 6위, 미국이 7위, 일본이 34위, 중국이 84위. 네. 하여간 좀 의아합니다. 저희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나라들이라고 계속 보도가 됐고 생각을 했던 나라들이 저희보다 한참 뒤에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네. 굉장히 기업하기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잣대가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건가요? 세계은행은 이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개 부분을 구분을 해서 네. 시나리오별로 변호사나 기업 관계자 이런 데에 대한 설문조사, 법령 분석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법이나 제도 이런 쪽을 조사를 했더니 한국은 네. 괜찮은 제도들을 갖고 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전기 공급 같은 게 우리나라 1등을 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업용 전기는 싸죠. 싸기 때문에 예. 또 법적 분쟁 해결 2위, 퇴출제도 4위, 소액 투자자 보호 8위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창업, 건축 인허가, 세금 납부, 공관 행정 이런 부분들은 순위가 떨어지는데요.
이 전기 공급이라든가 말씀드린 그 법적 분쟁 이런 부분들이 워낙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순위는 4위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공급에 가중을 준 건 아니겠죠? 가중은 아닌 것 같고요. 절대적인 점수가 아마 이렇게 높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외신들을 보고서 많이 이런 기사들을 써왔는데 보통은 이제 국제경영개발원이라고 IMD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있잖아요. 여기 자료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그쪽 IMD나 WEF, 다보스 포럼 쪽에서는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조사를 할 때는 기업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이런 그 기업들의 심리, 체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은행에서 조사를 할 때는 법과 제도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 체감하는 규제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한국 상황에서는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IMD나 WEF 조사에서는 순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김에 다 한 번씩은 언급이 됐지만 WEF 다보스 포럼에서 평가를 할 때는 14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한국이 2012년 19위에서 작년부터 26위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IMD 평가는 6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2년, 2013년 22위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26위, 올해는 한 단계 간신히 올라서 25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온 소식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현실이 좀 씁쓸하군요. 조금 씁쓸한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맞지 않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앞에 발표했던 게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겠죠. 맞습니다. 그런 건 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제도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실행을 하는, 집행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겠습니다. 기업 쪽에서 그런 얘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법인세율 올려라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기업 환경 굉장히 나빠진다. 지금 이 정도로 올려놨는데 라고 하는 얘기가 이 기회에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 또 꾸준하게 언제는 뭐 올랐다가 언제는 내려갔다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세금 정책은 이런 거다.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변신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게 갈팡질팡 정책이 바뀌면 기업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세금을 걷는 걸로 아마 파악을 하지 않는 싶은데요. 전국의 시군구별로 이제 사업자 등록 통계를 봤더니 패스트푸드점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 국세청이 이 세금을 기준으로 이 예비 사업자들의 창업 또는 뭐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라고 하면서 시군구별 사업자 등록 통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어느 사업이 가장 지금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좀 공급이 과잉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푸드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PC방 같은 게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좀 데이터가 약간은 늦어졌지만 8월 말 기준이긴 한데요. 전체 사업자 수가 661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작년보다 5.6%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 개인이 582만 명, 법인은 78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가장 많은 업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141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소매업이 87만, 음식점업이 70만 정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8만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53만, 뒤를 이어서 부산 42만 이런 순서입니다. 이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업종, 특히 생활 밀접 업종인데 국세청이 30개 생활 밀접 업종 사업자를 조사를 했더니 144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중에 패스트푸드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 12.6% 늘어난 3만 994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제과점도 6.5% 늘어났고요. 일반 음식점이 3.4% 정도, 일반 주점은 0.9%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소매업 가운데는 실내 장식 가게가 12.2%, 또 편의점이 10% 이런 정도로 늘어났고요. 휴대폰 판매점 단통법 이후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2.2% 감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PC방 4.2% 감소, 문구점이나 서점 이런 부분도 3.3% 감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업종이 몰려 있는 곳들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특정 업종이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게 가장 큰 대표적인 게 교습 학원, 문구점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 학원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남구에 가장 밀집돼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서울 중구에는 옷가게와 안경점이 가장 밀집돼 있다고 합니다. 네. 창업하실 때는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요 지역별로 업종별로 다른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니까요. 혹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한번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삼성하고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좋게 나왔는데요. 그 애플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4분기 이들은 9월이 결산이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5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58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순이익은 11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매출은 한 22% 늘어났는데 순이익은 31% 네. 늘어났습니다. 판매 대수가 4,800만 대를 기록을 해서 작년 동기 대비 36% 늘어났고요. 특히 중국과 관련된 매출이 99%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판매 대수라고 하면은 아이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애플워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아이폰이기 때문에 네. 아이폰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애플이 아이폰 6S하고 6S 플러스라는 제품을 새로 내놨는데 출시 첫 주에만 1,30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1차 출시국에 중국을 포함시킨 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을 봤더니 2,340억 달러. 작년 대비 2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좋네요. 내년에 4분기, 그러니까 애플로 따지면 1분기가 될 텐데요. 이때는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은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엔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풍년의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올해도 쌀 농사가 대풍입니다. 예전에는 풍년이라고 하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는데 쌀을 소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남아도는 쌀을 처리해야 될지도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울시 동작에 있는 커피 현상소 한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카페의 특징은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르신이 총 10명으로 있어서 월 30시간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어르신들만으로는 좀 벅차서 저희가 청년 바리스타를 고용을 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법과 또 서비스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자격증 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어르신들 일자리는 60세 이상 급여가 월 30시간 일을 하고 20만 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판매형 어르신 일자리는 반은 정부에서 보조를 10만 원 정도는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판매 수익금에서 보조를 하는 걸로 하는데 판매 수익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급여는 더 많아지게 되죠.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이 나와서 활동하고 또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살리고 즐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 동작구청에 제가 볼일 보러 가다가 여기 실부 연합에서 카페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서너 시간씩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커피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요. 5, 6년 전에 그때 내가 60이 넘은 나이에 딸들 또래하고 같이 막 했어요. 그때 그래서 무슨 수료증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걸 써먹을 줄을 정말 몰랐어요. 일가 생활, 문화 생활 뭐가 하고 그랬었죠. 보람될 때는 며칠 전에 젊은 연인인지 부부인지 와고 맛있다 하고 또 실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이 한다고 막 설명을 하면 아이고 다음에도 와야 된다는 막 호응이 좋을 때 너무 보람돼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서울시 동작에 있는 한 카페 현장이었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는요. 남아도는 쌀, 울먹이는 농민, 대책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쌀 풍년 소식이 정말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됐다는 것은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도 묵은 쌀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비용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특히 농사 지으시는 농민분들 고생해서 수확을 했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넘쳐나는 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이신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예. 쌀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은 정말 좋아해야 되는데 이제는 쌀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다들 걱정부터 하네요. 네. 예. 쌀 재고가 지금 얼마나 되죠? 예, 지금 금년 통계는 약 139만 톤 정도인데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 금년 생산량이 425만 톤으로 예측이 되니까 약 1년 생산량의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생산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쌓였던 재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한 20만 톤씩 지금 남아서 지난
2, 3년 동안 풍작이 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쌓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농민들은 쌀을 그냥 다 일단 정부에다가 넘기는 거죠. 우선 미국 처리장에서 주로 소비를 하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쌀 소비가 굉장히 감소해가지고 1980년대 한 사람이 1년에 132kg 먹었는데 예. 지금은 한 65kg밖에 안 먹어요. 절반도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쌀 이외에 먹을 것들, 육류라든지 뭐 이런 먹을 것들이 많아지니까 예. 쌀의 소비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 논리로 치자면은 쌀의 생산은 많이 늘어났고, 늘어났다기보다는 제자리인데 쌀의 만약에 소비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재고가 많이 남을 것이고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쌀값은 어떤가요? 쌀값이 지금 10월 15일 통계로는 약 15만 6,880원. 예. 이것이 1년 전보다 한 7.5%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15만 원. 이게 추이를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좀 떨어질 거를 보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매 한 20만 톤 수매한다 그러고요. 예. 또 농협에서 170만 톤 수매한다 그래서 네. 그렇게 크게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정부 수매나 농협 수매로 가격을 버텨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쌀 재고가 계속 이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부담을 계속 져야지 되느냐라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고 관리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쌀값이 하락하고 농민 소득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농업 전반에 이제 위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정부 대책을 들어보면은요, 대개는 이제 쌀을 재료로 하는 다른 가공식품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쌀 소비를 촉진해 보겠다. 이런 대책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요? 네, 지금 쌀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일 시급한 일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품을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집에서 밥을 해 먹기보다는 간편하게 사 먹는 그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햇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컵반이라든가 이런 직접 먹을 즉석 식품이 이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그게 미진했고 앞으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됩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도록. 혹시 뭐 쌀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뭐 가축의 사료로 쓴다든지요?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고요. 우리 정서상 가축 사료를 쓴다거나 그런 건 안 되는 얘기고. 저희는 우선 쌀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원료가 싼 가격으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는 저는 통일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통일이요? 네. 만약에 우리가 독일처럼 급격한 통일이 일어나면 한 150만 톤 내지 200만 톤의 쌀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쌀 120만 톤을 통일 비축미로 항시 비축을 하고. 매년 60만 톤씩 2년 동안 보관했다가 2년 후에 쌀 가공산업으로 방출하게 하면 쌀 가공산업은 원료가 아주 공급이 되니까 쌀 가공산업이 투자도 많이 되고 가공산업이 활성화되죠.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통일 비축민가요? 이게 쌓이고는 있는 건가요? 없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 정부가 빨리 만들어서 통일도 대비하고 쌀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비축을 하기보다는 그냥 대북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대북 지원은 지금 정치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없고 네. 우리 통일미 비축하는 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정치적인 고려 없이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 쌀은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재고를 잘 보관하면은 언제까지 보관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한 2년 정도는 보관해도 예. 예, 크게 맛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가공살로 방출하는 건 참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말씀하시죠. 예. 예,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또 주 산업이었다가 지금은 주력 산업은 아니지만 많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쌀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좀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쌀 그 재배를 억제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쌀의 생산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논을 없애고 쌀 농사를 줄이면 만약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 북한에는 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쌀을 남한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남한의 논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저소득층 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한 7%가 되는데 한 320만 명이 되는데 예. 그분들한테 매달 10kg의 쌀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네. 그런 쌀 지원 제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푸드 스탬프 제도를 예. 하는 것처럼 네. 영세민들한테 쌀을 공급을 해주고 예. 그래서 진정한 복지 사회를 만드는 것도 예. 사실은 통일을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다음이라는 이름을 떼고 카카오로 홀로선 기업의 신임 대표,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35세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기자들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카카오의 비전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임지훈 카카오 새 대표가 간담회를 제주에서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주를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네, 뭐 이게 여러 가지 요즘 뭐 카카오 관련된 시끄러운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예. 뭐 방금 말씀하셨던 원래 제주에 본사가 있는데 뭐 본사는 이전하지 않더라도 판교에 있는 통합사옥으로 뭐 제주에 있는 인력이 대거 옮겨간다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또 지금 대주주인 뭐 김범수 의장 그 해외 불법 도박 혐의가 지금 또 사건에 올라 있고 뭐 카카오톡의 감청 영장 문제 그러게요. 또 뭐 포털뉴스 편향 뭐 논란까지 뭐 요새 뭐 이슈가 안팎으로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임지훈 대표가 지금 9월 23일 날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이래 처음 기자들과 어제 제주에서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100명이 어제 내려갔다가 오늘 오전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사옥도 굉장히 멋지고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것도 의미는 있을 텐데, 네네.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는 형식을 제주에서 했다는 것 자체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하고 좀 격리돼서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좀 바람이 들어간 걸까요? 분명히 지금 임지훈 대표를 기자들이 많이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해 드렸던 그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뭐
할 거냐. 카카오가 뭐 할 거냐, 네. 어떤 걸 할 거냐, 뭐 향후에 어떻게 성장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 지금 택시 서비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 고급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 서비스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 이해 당사자들과도 갈등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럼 왜 제주에 가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지적하셨던 그 지금 제주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어제 그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10분 정도까지 그 제주의 예전 다음의 본사였죠. 그 스페이스.1이라는 건물에서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 시간도 그 신문들 마감 시간 지나선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때마침 또 이거 가기 전에 그 임지훈 대표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열린 뭐 스마트 관광 뭐 협약식에 또 그 참석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주에서 지금 다음이 뭐 예전 같이 카카오가 예전 다음 수준은 아니겠지만 제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주 현지 사업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알리는데 주력을 뒀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좀 포석이 깔린 제주도 간담회 행사였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복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쵸. 어제 약간 좀 그 연분홍색 이런 그 되게 예쁘장한 그 남방에 이렇게 되게 1980년생 올해 만 35이옵니다. 뽀송뽀송하군요. 그렇죠. 이렇게 말투도 되게 뭐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그런 대표인데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뭐 제주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서도 기자들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특히 그 스페이스.1 앞에 가면 그 다음 시절의 상징물인 그 노트북 치는 노트북을 이렇게 치고 있는 돌하루방이 있습니다. 거기 원래 노트북 이렇게 뒷면에 다음이라고 이제 그 조각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음에서 다음 카카오가 됐고 다시 카카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돌 두께인데 계속 이게 깎아서 이제 다음에서 다음 카카오로 깎고 다시 지우고 카카오로 깎아서 노트북 두께가 되게 얇아졌대요 지금.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기업 이름이 한 번 더 바뀌면 돌하루방 노트북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게 얇아질수록 이제 좋은 기술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건 맞는 네네. 이런 얘기는 안 했나 보군요. 제가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임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저는 이제 귀에 탁 들어오는 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공유 경제를 지나가서 온 디맨드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온 디맨드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온 디맨드였었습니다. 이게 뭐 많이 온 디맨드를 뭐 VOD 혹은 뭐 COD 이런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비디오 온 디맨드. 그러니까 뭐 그 소비자 그렇죠. 소비자 요구대로 맞춤형 혹은 주문형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 검색 회사였고, 이전에 카카오는 어쩌면 이제 메신저 회사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온 디맨드 회사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사업 혹은 제주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뭐 유통시키는 일 이런 걸 저희가 O2O라고 하잖아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렇죠. 이 O2O가 대표적인 뭐 맞춤형 뭐 디맨드일 거고요. 지금 하려는 대리기사 사업이나 뭐 콘텐츠나 게임, 뭐 검색, 광고, 금융까지 온디맨드라는 키워드로 서비스를 녹이겠다. 얘기는 했는데 여전히 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구체적인 것들을 밝히기에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해서 안 밝힌 걸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보면 예전에 PC 버전 웹, 다음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모바일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이렇게 뭔가 PC스러운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비자랑 실시간 소통을 해서 지금 최적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없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그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방향 설정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다만 뭐 좀 힌트를 잡아보면 뭐 이런 설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털 시대에는 콘텐츠를 이제 국민에게 푸시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정말 배달해주는 느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콘텐츠 전체 유통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뭐 검색을 하게 되면 하나만 검색해서 뭐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 검색 끝에 뭐 커머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결국 또 광고로 연결될 수가 있는. 뭐 금융도 언제나 내가 원할 때 뭐 돈을 넣고 또 찾을 수도 있는, 보낼 수도 있는,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 메신저라고 불릴 정도로 카카오를 통해서 많이들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소통을 하고 또 검색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소비자들이 다 기반이 돼서 그렇죠. 카카오에 얹히는 서비스들에 주문을 하고 그걸 그렇죠. 받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는 확실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네. 예. 근데 온디맨드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네네. 카카오 택시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죠. 택배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돈은 좀 벌고 있나요? 이게 결국 아킬레스건인데요.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1분기, 2분기 다음 카카오의 마지막 이제 실적들이 지난해보다 많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과 지금 비교해보면 무려 81.6% 감소해서 114억을 버는데 이제 머물렀거든요. 네. 지금 3분기도 좀 좋은 실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사업도 지금 뭐, 그 수익률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임지훈 대표는 이게 뭐 온디맨드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경쟁력 자체를 강화하겠다. 예.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기자들이 딱 원하는 손에 딱 잡히는 어떤 뭐 비전,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여서 좀 아쉽다는 그런 평가들도 꽤 있었습니다. 투자를 좀 하고 기다려야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IT 기업 특성상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네. 예. 김범수 의장의 해외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나요? 네네. 그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했는데 이게 뭐 경기로 따지면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근데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서 뭐 지금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서 답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인 게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질문이 나왔었어요. 또 대주주인데 네. 회사와 관련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네, 당장 뭐 사업에 개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의 뭐 좀 거리두기를 확실히 했었어요. 네네. 그건 내가 답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군요. 네네. 포털뉴스 많이 좀 껄끄러웠겠죠. 또 이슈가 되는 게 포털뉴스의 편향성 문제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떤 식으로 답을 했나요? 이게 지금 지금 새누리당이나 여권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그래서 정치권과의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답이 애매했어요. 저희가 정치권과 관계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예민했던 게 인터넷 전문은행 지금 인가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카카오의 되게 큰 건데 이게 그 금융업이다 보니까 이 카카오 컨소시엄이 이게 인가를 받으려면 대주주의 도덕성 같은 뭐 적격성 심사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범수 회장이 뭐 도박 혐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인가가 진행 중이라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또 그래요?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어요. 네네. 적절치 않다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모습도 보이고 방향도 네네.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네네. 지켜보면서 김민성 기자도 또 많이 알려주시기를 저희가 네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짧게. 예. 네. 어제 그 간담회 컨셉이 그 어린 대표의 어떤 겸손과 또 이런 그 어떤 또 그 비전을 보여주는 데 맞춰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요즘 손맛 뜨면 맛있죠? 글로벌 하는데 뭐가 좋은 줄도 모르겠고, 그죠? 괜찮아요. 전 세계에 알아서 분산 투자해 주니까. 투자는 넓게, 위험은 분산해서 적게.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안심이다. 삼성증권 팝 UMA.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드디어 운정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푸르지오 대우건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생활을 바치려 무엇하나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